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여야가 선거운동 첫날인 오늘 상대를 심판해야 한다면서 심판론으로 맞붙었습니다. 총선은 1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사전 투표 시작일을 고려하면 이제 8일 정도 남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총선 이슈와 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10년 동안 양육비 9천여만 원을 안 준 아빠에게 처음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인 비동의 간음죄 쟁점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임금 협상 결렬로 서울 시내버스가 12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첫 차부터 운행을 멈추면서 지하철로 시민이 몰려 출근길 혼잡이 극심했습니다. 노사는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막을 올린 첫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는데 공천 배제된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유세에 나섰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3일 앞두고 정부는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 사전 투표지 관리 과정을 누구나 볼 수 있게 합니다. 가짜뉴스는 중대범죄로 규정짓고 신속하게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수능과 사교육 간 카르텔 근절을 위해 수능 출제위원 선발부터 검증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출제 문항과 사교육 업체의 연관성이 높으면 수사 의뢰나 고발까지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이달 안으로 복귀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전공의의 대표단을 꾸려 대화하자고 제안했지만 전공의는 여전히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에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황사가 섞인 흑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황사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밤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으로 치솟겠습니다. 더 뉴스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서울 시내버스가 12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새벽 첫 차부터 버스가 멈추면서 다른 교통편을 찾느라 출근길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버스 정류장입니다. 평소 같으면 출근길 시민들로 붐벼야 하지만 지금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건널목을 건너는 사람은 눈에 띄지만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버스 전광판에는 경기도에서 오는 버스를 제외하면 도착 예정 시간이 뜨지 않습니다. 평소 20종류 넘는 시내버스가 정차하는 서울 여의도 환승센터입니다. 도로에는 수많은 자동차가 오가고 있지만 시내버스는 단 한 대도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인상안을 두고 11시간 넘는 마라톤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를 보지 못해 새벽 첫 차부터 파업에 돌입한 겁니다.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파업 소식을 미처 알지 못한 시민들은 출근길 큰 혼란에 빠졌고 결국 발이 묶인 시민들은 대체 교통수단을 찾아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파란 버스 말고 다른 버스들만 와서 좀 출근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9시부터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택시가 안 오고 있네요. 다 예약이 되는. 지하철에는 갑작스럽게 많은 시민이 몰리면서 출근길 혼잡이 가중됐습니다. 네, 평상시보다는 한 두 배 가까이는 안 되는데 한 0.5 정도는 되는데 버스가 이렇게 발이 묶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저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불만이 조금 있습니다. 네. 하루 평균 361만 명이 이용하며 서울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시내버스. 버스 7천여 대가 동시에 차고지에 멈춰서면서 출근길과 등굣길에 지각이 속출하고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서울 버스 노조가 12년 만에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노사 양측은 물밑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 인상의 폭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협상 타결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균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지금도 물밑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양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물밑 교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점심시간 휴회 중입니다. 일단 오전 협상은 성과가 없었고 3시에 다시 협상을 재개합니다. 앞서 노사는 어제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에서 조정회의를 열었는데 11시간 넘는 협상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조정기한인 오늘 0시를 넘겨서도 교섭 연장을 신청해 대화를 이어갔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새벽 2시 반쯤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새벽 4시 첫 차부터 예정대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버스 파업은 2012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입니다. 애초 서울버스 노조는 시급 12.7%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사측은 2.5% 인상만 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중재에 나선 서울지방노동위가 6.1%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양측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사 양측에 따르면 현재 물밑교섭에선 시급 임금 인상률 4.4%에서 6.1% 사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서울시는 파업 돌입 후 즉시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했습니다.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에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 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합니다. 지하철 운행 횟수도 늘렸습니다. 현재 노사 양측의 물밑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후에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준규입니다. 서울 시내버스의 파업 상황 알아봤고요. 울산 시내버스 노사는 임금 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해 전면 파업 없이 버스가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울산 시내버스 노사는 18시간이 넘는 밤샘 협상 끝에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시급 4.48% 인상과 무사고 보상 4만 원 인상 등에 합의했습니다. 노조는 협상이 결렬되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지만 협상 타결로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네, 4월 총선, 오늘의 공식 선거운동 첫날입니다. 저마다 의미 깊은 장소에서 유세 일정을 시작한 여야는 서로를 향해서 심판론을 꺼내 들었는데요. 여당은 이재명 조국 대표 심판을, 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어떤 행보를 하고 있습니까? 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오전 마포에서 시작해 서대문, 용산, 성동 등 서울 곳곳을 돌며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의 구태 정치를 종식하는 상징이 될 거라며 어제 자신이 내건 국회 세종 완전 이전 공약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국회 이전이 아니라 서울 전 지역 개발 신호탄이 될 거라며 표심을 자극했는데요. 국회 완전 이전은 국회법을 바꿔야 하는데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안을 만들지 않았다면서 국민의힘이 승리하게 도와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범죄 세력을 심판해야 정치개혁, 민생개혁이 가능하다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범죄자들이 우리를 지배하면 민생도 없고 정치개혁도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민생입니다. 2조 심판은 민생입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오늘 새벽 0시부터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물가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생활인들이 더 잘 살길 바라는 의미에서 가락시장을 첫 일정으로 정했다고 언급했는데 고물가로 악화된 민심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서울 광진과 동대문, 강북, 도봉, 노원에 이어 경기도 남양주와 의정부 지원 유세 일정까지 소화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서울 용산에서 출정식을 했다고요? 네, 민주당은 오늘 오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정권 심판론을 부각할 수 있는 상징적 장소로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을 선택한 겁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결하는 장이 아닙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이 주인임을 보여주는 심판의 장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민생 파탄과 이태원 참사 등을 거론하며 용산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겨야 정권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총선 목표는 최대 151석이라며 낙관론을 경계하면서 거듭 낮은 자세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출정식 뒤에는 서울 중성동갑 전현희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 지역 출마를 희망했지만 공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함께했는데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대표는 주요 승부처인 서울 동작구 지원 유세까지 마친 뒤에는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으로 이동합니다. 원희룡 후보와 양보할 수 없는 승부를 앞둔 만큼
오늘 아침 출근길 인사에 이어 저녁에도 계양을 주민들을 만나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3지대 정당 동향도 전해주시죠. 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부산에서 출정식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조 대표는 부마 항쟁 진원지인 부산에서 시작해 대구, 대전, 서울까지 정권 심판 여론을 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오늘 새벽 0시 이태원 참사 현장 추모와 서울시청 합동분향소 헌화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서울 가락시장에서 선거운동에 돌입했고 이낙연 대표는 출마 지역인 광주에서 새벽 청소 노동자를 만났습니다. 개혁신당은 새벽 0시에 서울 영등포 소방서 격려 방문으로 첫 일정을 소화했고 이준석 대표는 출마 지역인 경기 화성 일정에 집중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제22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첫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사전 투표지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전산망 해킹에 대비한 보안 조치를 완료했다며 가짜뉴스 유포 같은 각종 이 선거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서 사전 투표지가 개표일까지 보관되는 모습을 누구든지 언제든지 방문해서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국가정보원 발표에 따라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셨던 전산망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들을 했습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지 분류기 등 개표 장비에 대한 보안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및 흑색 선전, 금품 수수, 공무원과 각종 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습니다. 특히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은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신속하게 수사하고 숨어있는 배후까지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지역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의 선거 지원에 나섰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어제 오전 경남 거제시를 찾아 해당 지역구 민주당 변광용 후보와 함께 계룡산을 올랐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2일엔 양산을 김두관 후보를, 24일엔 본인이 거주하는 경남 양산갑 이재영 후보와 만났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오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예방을 받고 내일은 부산 사상 지역에 배재정 후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여야는 8일 앞으로 다가온 사전투표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본투표에 앞서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들이 늘면서 지지층 참여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4년 전 총선 당시 전체 투표자의 40%는 사전투표 날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선 47.8%가 미리 투표해 사실상 표심 절반이 본투표 전에 결론났습니다. 2013년 재보궐선거 때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에 익숙해진 유권자들이 많아지면서 여야의 셈법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식 선거운동 초반 굵직한 정책 공약을 집중적으로 발표해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통적 지지 기반인 60대 이상 보수층 유권자 사이에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다는 건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선관위가 투표함 주변 CCTV 공개와 추가 수검표 같은 절차를 마련했지만 4년 전 총선 때 불거진 부정선거 시비 여파가 가시지 않은 겁니다. 일부 많은 지지자들 중에서는 아직까지도 문제 제기를 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중요한 어떤 정책적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도 드리고 민주당은 투표율이 높을수록 승산이 커진다고 보고 사전투표 독려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황상무 리스크 등 여권발 이슈가 부각된 만큼 지지층뿐 아니라 중도층이 투표장에 많이 나올수록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분위기입니다. 최소한 지난 총선 때보다 사전투표율을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거리 유세와 SNS 등을 통한 캠페인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제 투표율이 얼마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예. 결국 여론조사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 4월 5일 날이 이제 사전투표 아닙니까? 예. 그때 얼마나 나오는가 보면 짐작은 이제 갈 거라고 보는데 사전투표는 다음 달 5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본투표는 4월 10일이지만 선거 전반전은 사실상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셈이라 여야 움직임은 더 분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9입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를 비롯해서 6개 나라 주재 대사가 참석하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가 오늘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이종섭 대사는 회의에 앞서 언제까지 국내에 체류할 건지, 공관장 회의 일정을 귀국 전날 전달받았는지, 공수처 조사를 다 받고 출국할 예정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 대사는 부임 열하루 만인 지난 21일 공관장 회의 참석을 이유로 귀국했는데 회의 일정이 끝난 뒤에도 공무 수행을 위해서 국내에 더 머물 예정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 노력에 나서고 있지만 협상 창구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를 향해 근무 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앞당겨 처우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하는 한편 집 근처 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정부가 암 환자 진료 강화 대책을 내놨네요. 네, 종합병원에서도 암 진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상급 종합병원과 진료 협력 체계를 갖춘 병원을 기존 100곳에서 150곳으로 확대합니다. 이 가운데 암 진료 역량이 높은 45곳은 암 진료 협력 병원으로 운영합니다. 중대 수술이 아닌 항암 치료 후 부작용 관리 등은 암 환자들이 집 근처 진료 협력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안내할 암 환자 상담 창구를 상급 종합병원에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다음 달 초에 국립암센터에 전화 상담 센터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전공의를 향해서는 근무 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오는 5월로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수련 보조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해 처우 개선에 더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의사단체들은 의천명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의 대표단을 꾸려 대화하자고 제안했고 의협도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와 만나달라고 요구했지만 전공의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탈 전공의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 위반으로 인한 면허정지 처분을 예고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유연한 처리를 주문한 뒤 절차를 미뤘는데도 복귀하는 전공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의협 새 회장의 의대 정원은 오히려 줄여야 하고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까지 주장한 강경파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이 당선된 것도 대화 가능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전공의가 떠난 병원을 지켜온 의대 교수들은 대부분 내일까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주요 대학병원들은 병동을 통폐합하고 의료 인력을 재배치하는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악으로 치닫는 의료 현장에 환자들의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김평정입니다. 부산에서 90대 심근경색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거절당해 다른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보건당국은 진료 거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부산시와 함께 현장 조사한 결과 A병원이 심근경색 소견인 숨진 환자에 대한 전원 요청을 받은 뒤 해당 병원의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수용이 어렵다고 고지한 걸로 확인됐다며 이것이 환자 거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당시 해당 병원에 관련 전문의가 적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다른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어 추가 환자를 받기 어려운 걸로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의사 집단 행동과는 관련이 없는 걸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수능과 사교육 간 카르텔 근절을 위한 수능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지난해 수능 출제위원들이 사교육 업체에서 돈을 받고 문제를 파는 이른바 문항 장사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줬었는데 수능 공정성이 앞으로 어떻게 강화됩니까? 네, 교육부는 우선 수능 출제위원 선발부터 사교육 업체와 고리가 있는지 검증을 강화합니다.
일단 수능 출제진 인력풀을 구성할 때 교육청과 대학 등을 통해 검증된 인원으로 5배수까지 확보하고 이들을 컴퓨터로 무작위 선발해 비슷한 출제진이 계속 포함되는 일도 막을 계획입니다. 이후 평가원의 출제위원 관리기관을 신설해서 이들이 사교육업체에서 활동하는지 상시 감시하고 적발시 인력풀에서 바로 배제합니다. 실제 출제위원으로 선정될 때는 소득 증빙 서류를 받아서 사교육에서 돈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검증합니다. 이를 통해 사교육 영리 행위자를 원천 배제한다는 계획입니다. 23학년도 수능 영어에서 사설 모의고사에 나왔던 지문이 출제된 것과 관련해서도 수능 사교육 문항 유사성 검증 절차를 개선합니다. 수능 출제 때 검토하는 사교육 문제지와 사설 모의고사를 더 많이 확보하고 비공개나 온라인 강의 내용도 최대한 확보해 유사성을 검증합니다. 또 출제진 외에 수능 출제 점검위원회가 킬러 문항과 더불어 유사성 검증 업무를 함께 맡고 이 신청 심사 기준에 사교육 연관성을 추가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6월 모의고사부터 적용할 계획인데요. 사교육 활동 내용이 드러나거나 출제 문항과 사교육업체 문제의 연관성이 높은 경우엔 관련 출제진을 즉각 배제하고 심각한 경우 수사 의뢰나 고발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능 출제 방향과 관련해서는 EBS 연기율을 50%로 유지하고 킬러 문항 배제와 변별력 확보 기조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 첫 전국 연합학력평가가 오늘 실시됐습니다. 전국 연합학력평가는 학생들의 대학 수학능력 시험 적응과 진로 진학 지도를 돕기 위한 것으로 3월 학력평가에는 전국 17개 시도 1,900여 개 고등학교 학생 125만 명이 응시했습니다. 올해 고3은 고2 때와 달리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구조로 응시해야 하고 수능과 똑같이 한국사에 반드시 응시해야 합니다. (10년) 동안 양육비 9천만 원을 주지 않은 40대 아빠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양육비를 분담하지 않은 아빠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양육비 판결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일지 짚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법정 구속된 첫살에 양육비를 분담하지 않은 아빠, 어떤 아빠였습니까? 네, 일단 양육비 이행법 위반으로 이제 형사 재판이 시작이 됐고 예. 집행유예가 나온 사례는 있었지만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최초의 사건이기 때문에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양육비 지급 의무는 2014년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때부터 최근까지 무려 한 1억 원 가까이 되는 양육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2020년부터 이제 그 비양육권자, 그러니까 양육비를 받아야 되는 쪽에서 법률적인 조치를 여러 가지를 시도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끝끝내 최근까지 9,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서 형사 범죄로까지 기소가 됐었고 법원에서는 징역 3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했는데요. 예. 이유는 법 질서를 너무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이고요. 두 번째로는 장기간 이렇게 회복하기 어려운 범죄의 상태가 야기됐다. 즉, 이 양육비 이행법은 결국은 아동을 위해서 존재하는 법인데 아이에게 양육비를 장기간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라고 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문제가 민사 문제를 넘어서 범죄로까지 처벌된다, 구속될 수 있다라는 점이 이 판결이 시사해주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이번 사건처럼 이렇게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양육자들이 많습니까? 일단 통계상으로는 좀 우리나라가 심각한 편입니다. 2021년 기준인데요. 한부모 가정 중 72.1%가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라는 통계가 나오는 점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지급하다가 뭐 사정이 있어서 몇 달이 밀린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한 번도 지급받지 않은 숫자가 70%가 넘는다는 것이고 또 여러 통계상으로도 안정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이 10%, 20% 남짓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법원에서 양육비 결정을 하더라도 이행되지 않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은 채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재판까지 가야 되잖아요. 계속 안 주면 형사 재판을 통해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 기간이 오래 걸린다면서요? 일단 양육비 이행 관련이라는 국가 기관도 생기고 여러 가지 제도가 보완이 돼서 과거보다는 양육비를 받기가 조금 더 수월해진 면은 있으나 이 법정 구속 3개월이 나온 사건도 이 비양육권자가 법적 조치를 이제 알아보고 서류를 떼고 법원에 내고 이런 게 2020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구속되기까지 4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만큼 제도와 절차는 있지만 여전히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좀 더 신속한 제도 그리고 채권자를 위한 제도가 더 마련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채권자라는 건 곧 아이니까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아이를 방임하는 것과 같다라고 요즘에는 판사님들도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는 계속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이 법정 구속됐는데 3개월이네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9,600만 원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의무도 부여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양육비 예. 채권이 감액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자가 더 붙지 않나요? 네, 성실하게 이제 나와서라도 이행을 해야 되고 또 이행하지 않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또 다시 기소돼서 재판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이행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이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도 3기 이상, 그러니까 3번 이상 양육비를 미이행하고 살펴봤더니 정당한 이유가 없다. 예를 들면 정당한 이유로 정말 경제적으로 급박한 사정이거나 이런 것들도 법은 사정을 반영을 해줍니다.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미이행했을 경우 이렇게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미이행하는 것도 아니고 미이행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정말 악의적으로 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기소가 된다는 거고요. 이 사안의 경우에도 다른 채무를 먼저 변제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내가 돈을 벌면 그리고 이제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굴착기 기사였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돈을 받으며 아이 양육비도 먼저 보내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응당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빚은 갚는데 양육비만 주지 않는다. 상당한 기간까지 성의를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도 변제하지 않는다. 그런 정도에 이르러서 형사처벌된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줄 수 있는 형편이 됐는데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과거에는 그런 사건들도 많았으나 그래도 선처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하고 돈을 벌어서 반성하고 이제 변제를 하라라는 의미가 있었지만 자꾸 그렇게 미약한 처벌이 따르다 보니 악의적으로 주지 않는 부모는 여전히 주지 않는 이 현실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법질서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번에 구속을 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그렇고요. 최근에 그 양육비 지급 관련한 판결 보니까요. 좀 더 엄격해지고 있더라고요. 양육비 문제가 이제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어찌됐든 아이들의 어떤 그 보호나 양육 의무가 전 국가적인 책무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금액도 늘어나는 상황이고 예전에는 과거 양육비 청구를 안 하던 것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예전에 월 30만 원, 50만 원 정도 책정한 것으로는 양육비로 너무 부족하다 해서 증액하는 사건에서도 많이 증액해 주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렇게 미이행된 채권들, 악성 채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국가가 이제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 가정 내의 일이기 때문에 관여하는 것이 온당하냐는 태도에서 엄격하게 이것을 다스려야 집행이 된다라는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행명령이나 감치명령 과정에서 구금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형편이 되는데도 양육비 주지 않고 있는 분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선고네요. 그렇습니다. 이 이외에도 뭐 운전면허를 정지한다던가 해외 출국을 금지한다던가 명단을 공개한다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이제 강화된 규제책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법원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고 시간을 끌어주고 조금 돈을 마련해서 주기를 원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간대한 태도가 있었다면은 이제는 기회를 줬는데 계속 어긴다. 이거는 악질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성년에게 더 과도한 의무나 또 이 법에 대해서 꼭 지키라는 의무적인 부분이 강화되고 있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렇게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떤 처벌 받습니까? 우리나라도 제도는 좀 잘 되어 있는 편인데요.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좀 보완할 정도의 제도는 금융정보조회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제도 같은 경우는 채무자가 동의해야 그 사람의 금융조회, 그러니까 통장에 얼마 있는지를 열어볼 수 있는데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경우는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금융정보를 조회해서 예를 들면 무슨 은행에 1,000만 원 있다. 그럼 집행이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채무자가 동의해야 열어볼 수 있고 시중은행이 뭐 50개 은행 어디를 집행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채권자들이 받기 굉장히 어려운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좀 보완해달라는 목소리가 있고요. 오늘 또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보완책으로 나왔는데 양육비 대지급제, 선지급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안 주는 엄마나 아빠가 있는데 아이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일부 먼저 주고 나중에 국가에서 사후 구상하는 제도를 이제 좀 보완하겠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 양육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많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처벌을 더 강화한다고 하니까 뭐 혼자 키우는 아이를 혼자 키우는 분들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정해진 양육비도 그렇게 많은 액수들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결정해 주는 것도 그런데도 그마저 지급하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지켜져야 되는 사회적인 약속, 개인 간의 약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동의 간음죄요. 주요 뭐 선거철 되면 계속 이슈가 되는데 이번에 또 이슈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죄고 또 왜 이슈가 된 겁니까? 일단 선거철에 이것을 일시적인 카드로 쓰는 것이 좀 온당하지 않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문제된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우리가 그동안 성범죄, 소위 말하는 강간이라는 죄를 처벌할 때는 우리 법에 주어진 요건이 기본적인 요건이 폭행 또는 협박 또는 위력, 위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피해자가 이제 신고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성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를 다스리는 범죄이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문제가 있었는지 예를 들면 폭행이 있었다, 협박이 있었다 그러면 거부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구성 요건으로 하다가 또는 뭐 위력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고 뭐 저항했느냐, 거부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형사 체계가 규율이 되어 있다고 본다면 비동의 간음죄는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처벌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범죄로 규정이 되면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는 동의하지 않았다. 라는 점이 입증이 되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성범죄의 입증이 좀 수월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폭행 협박으로 저항이 곤란한 거 이외에 다른 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거나 여러 가지 요소로 내가 정하기 곤란한 사정들이 있는데 그때도 거부하지 않았지만 이게 성적 자기결정을 침해했을 수 있는 사례들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밖에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면 조직폭력배가 있고 내가 여기서 거부를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뒤탈이 따를 것이 염려가 돼서 현장에서는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했으나 나는 동의한 성관계가 아니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비동의 간음죄로 이야기해볼 여지가 있어서 그만큼 한쪽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좀 보호하는 추세로 이 법을 개정하자라는 목소리가 여러 차례 있었고요. 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실무상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이에 준하는 저항이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또 성범죄로 처벌해야 했기 때문에 굳이 이 법률의 명문 조항을 바꿔야 될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목소리도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너무 부족하다. 예를 들면 지능지수나 어떤 장애까지는 경계성 장애가 아니지만 개인적인 특성상 심리적인 판단이나 그 당시에 상황이 어려워서 저항이 못하거나 의사결정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악용해서 성범죄로 착취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폭행 협박이 없다고 처벌 안 하는 게 온당하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고 입법례도 고민해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정치권에서 이게 논란이 되는 이슈 가운데 하나인데요.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뭐 일부 나라에서는 비동의 간음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독일과 일본의 법제를 많이 따르고 있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인식 가능한 반대 의사, 하기 싫다,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이것은 성폭력이다 규정하고 있고요. 일본이 최근에 입법 예고를 통해서 이렇게 비동의 간음과 유사하게 뭐 알코올이라든가 약물을 복용해서 또는 거절할 틈을 주지 않고 하는 경우 경제적 사회적인 관계로 정하기 곤란한 사정들이 있었을 경우에도 이 비동의 간음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변경하고 있고요. 오스트리아도 이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를 이제 처벌하고 있고 그런 취지로 일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비동의 간음죄 추세로 나아가기도 하고요. 유럽 인권재판소나 여기에 이제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굉장히 중요한 요건으로 이제 형사
그 성범죄 예. 재판에 따지기 때문에 이제는 피해자의 동의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우리가 성범죄에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예. 논란이 있는 것이고 정치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입을 반대하는 쪽 주장은 뭐예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너무 추상적이고 추상적이다. 애매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로 처벌하기에는 억울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억울한 겁니다. 피해자가 나올 수 이 사람은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동의했다라고 오인할 수 있는 사정이 또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점들 때문에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성범죄로 처벌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외에서는 동의 여부를 어떻게 판별합니까? 평소의 관계, 그 당시에 이제 전후 사정의 어떤 그 예를 들면 구체적인 정황 그리고 앞서 보통 이제 성관계까지 이를 때는 서로의 대화나 만남이나 예, 이런 예. 지속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장에서 묵시적으로든 뭐 명시적으로든 거부 의사를 표했느냐 또는 묵시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적극적으로 동의 의사를 밝혔는가 네.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다 보니까 결국은 남녀의 어떤 결합이든 뭐 동성 간에도 마찬가지의 문제지만 예. 성적인 어떤 행위를 할 때는 피해자의 어떤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추세로 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슈로요. 최근 축산 농가에서 한우 씨수소 이 정액 도난 사건들이 계속 있다고 해요. 어떤 얘기예요? 이 한우 씨수소 정액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정부가 어느 정도 보장하는 한우 중에 이제 번식 성적이 좀 뛰어나고 이 비육 성적이 뛰어난 그 소들의 정액,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출산이나 이렇게 이제 하는 개체를 늘리는 과정에서 이 정액이 워낙 경제적 가치가 높다 보니까 도난 사건이 좀 따르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우수한 어떤 정액 같은 경우는 추첨을 통해서 판매하는데 경쟁률이 100대 1에 이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실제 당첨돼서 판매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금액 은 뭐 3,000원에서 10,000원 주고 이렇게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시중에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윗돈을 받고 팔면 50만 원, 100만 원까지 이제 10배 이상 부풀려서 팔 수 있으니까 도난 사건이 지금 농가나 축산연구소 등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까 화면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좀 허술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축산 농가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예. 이 정액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냉동이나 이런 데 보관하고 있는데 예. 또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축산업계 관계자가 이걸 훔쳐서 팔면 돈이 된다라고 해서 침입해서 훔쳐가는 구조이다 보니까요. 예. 지난 6일 울산에서도 이제 이 도난 사건이 발생을 해서 60개의 샘플을 훔쳐간 사람이 있었고요. 피해액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그 피해액이 추산되고 있다 보니까 이 정액 도난 사건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으니 농가나 연구소 측에서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고 특히 이렇게 이제 이걸 도난해서 판매하는 곳들이 대부분 유사 업종이겠죠. 당연히 축산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그래서 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적발될 수 있고 쉽게 피의자,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또 돈 조금 벌려고 하다 보면 이 지금 최근에 이거 훔친 30대 같은 경우도 구속영장이 청구됐거든요. 이 절도 혐의 말고 다른 혐의가 또 적용시킬 수 있습니까? 절도 혐의로 지금 그 수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은 워낙 그 국가가 관리하는 샘플이고 정액이다 보니까 훔쳐가는 것이 사회적인 악영향이 있어서 엄중하게 다스린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찍어주면 뭐 해주나?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리지. 어떻게 남편부터 바꿔드릴까? Now that I got a taste, I think that I'd suffocate for every second that you aren't by my side. But now I'm stuck at the gate, a Lucifer's estate. I fell in love with a girl I met in hell, thinking about all the things where you pull my strings. I love the way you turn me on. I ain't Hades, but I'm the king. I'd do anything so that I could take you home. She drove me craz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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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ng around the rosy, pocket full of posy. I'ma fucking blow all the ashes down. Ring around the rosy, pocket full of posy. I'ma fucking go crazy for you now. Ring around the rosy, pocket full
관련법이 개정된 뒤 처음으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이 공개됐습니다. 국회의원 최다 보유자는 15억 원어치를 보유했다고 신고한 더불어민주연합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경찰 활동을 조만영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배우자와 자녀까지 모두 앞에 가상자산 10억 7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전주교대 박병춘 총장의 배우자는 코스모스라는 특정 종목만을 7억 1,700만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이 밖에 김기환 부산울산고속도로 대표와 최민규 서울시의원, 김원영 강원대학교 총장 등 본인이나 배우자가 억대 코인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모두 5명이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에 가상자산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가족을 포함해 보유를 신고한 대상자 112명의 보유액을 합하면 47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자녀를 빼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보유한 경우는 전체의 72%인 81명이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원이 12명, 경기도의원이 11명 신고하는 등 전체 58%인 65명이 광역시도의원이었습니다. 금융권 공직자도 있는데 신성환 금융통화위원회 배우자가 모두 19종 1,400만 원대의 코인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보유자는 20명으로 지난해 말 권익위의 전수조사 결과 발표 때인 17명보다 늘어났습니다. 전체 의원 가상자산 17억 6천만 원의 87%를 차지한 보유액 1등은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15억 4천만 원을 신고했는데 지난해 5월에 1.8배, 21대 의원 임기 시작 당시와 비교하면 11배로 보유액이 뛰었습니다. 그 뒤는 배우자가 1억 2천만 원을 보유한 이명수 의원, 본인이 2,800만 원을 지닌 김홍걸 의원이 이었습니다. 보유 의원 가운데 비례위성정당을 포함한 여당 소속이 6명, 야당 소속은 11명, 무소속이나 제3지대가 3명이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의 1인당 평균 재산이 1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윤 대통령 재산은 전년 대비 2억 원 줄어든 74억 원을 기록했고 대통령실 참모 가운데는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 재산이 1년 만에 200억 원 넘게 늘어나 가장 많았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재산으로 직전 신고보다 2억 1천여만 원 줄어든 74억 8,1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으로 논란이 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일대 토지 등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 재산이 대부분입니다. 또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 가격은 2억 3천만 원이 떨어졌다고 신고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관섭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등 주요 지휘자 11명의 재산 평균은 58억 5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외교부 1차관 재직 당시 신고했던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의 재산이 15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141억 원, 왕윤종 3차장이 79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참모 30명의 평균 재산은 30억 5천만 원입니다. 가장 눈길을 끈 건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으로 1년 만에 210억 원이 늘어난 329억 2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가장 재산이 많았고 윤석열 정부 전체 고위공직자 가운데서도 재산 총액 4위를 차지했습니다. 외가 측 가족회사인 한국제강 비상장 주식을 2만 2천여 주 갖고 있는데 지난해 한국제강 이익이 최근 3년 평균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영향 등이 반영됐다고 김 비서관은 설명했습니다. 비서관 임용 당시 주식 백지 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결론 내린 만큼 재산 증식 과정에도 문제가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입니다. 올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1,975명, 재산 평균은 19억 101만 원으로 직전 연도보다 5천만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재산 공개 대상자 1,975명 중 50.5%인 997명의 재산은 감소하였고 49.5%인 978명의 재산은 증가하였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 가운데서도 절반가량은 재산이 줄었는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집값이 떨어진 영향이 컸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고위공직자 1,900여 명 가운데 절반인 49%가 재산이 늘었습니다.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최지영 기획재정부 차관보로 494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심창욱 광주광역시 의원은 재산이 1년 만에 83억 원 늘었습니다. 배우자의 비상장 주식이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문원일 구로구청장은 47억, 심우정 법무부 차관 44억, 정영철 영동군수는 43억 증가했습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과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차상훈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등도 재산이 20억 넘게 뛰었습니다. 국무위원들도 재산이 늘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2.4억,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7억 증가했습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억,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억이 늘었습니다.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고위공직자 1975명 가운데 49.5%인 978명의 재산이 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5억 넘게 증가한 사람이 42명, 1억에서 5억 316명, 1억 미만은 620명이며 평균 3,3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재산 증가 요인으로는 종합주가지수 상승, 저축, 증여 등에 따른 순재산 증가액이 3,326만 원입니다. 재산 총액 1등은 최지영 기재부 차관보로 494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나머지 50.5%는 재산이 줄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67억,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40억, 조성명 강남구청장 43억, 이동현 전라남도 의원은 44억 감소했습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2억, 이상민 행안부 장관 4.9억,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3.5억 재산이 줄었다고 신고했고 오세훈 서울시장 4.6억, 김진태 강원도지사 8.8억, 이장우 대전시장은 5.6억 원이 줄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검사 부부의 재산이 최근 1년 사이에 41억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보면 박 후보는 본인 목 10억여 원과 배우자 목 39억여 원을 합해서 49억 8,100여만 원의 재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박 후보 배우자인 검사장 출신의 이종근 변호사가 지난해 2월 퇴직한 뒤에 5월에 신고한 마지막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내용에는 부부 재산이 모두 8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 배우자 퇴직 이후 1년 만에 박 후보 부부의 재산이 41억여 원 늘어난 건데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종근 전 검사장이 변호사로 사건을 수임하며 전관 예우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박 후보는 자신의 SNS에 신고한 재산은 배우자의 퇴직금, 공무원 연금 일시 수령액과 임대차 보증금, 상속 부동산 등을 포함한 것이라며 배우자는 재산 신고일 기준 160건을 수임했고 과세 기준 금액 최대 49.5%를 오늘 5월에 세금으로 낼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친문 검사로 공격할 때는 언제고 정관 예우를 운운하느냐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 검사가 정관 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냐고 반문했습니다. 22대 총선 출마 후보자의 3분의 1은 전과 기록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총선 출마 후보자 952명 가운데 32%인 305명이 전과 기록을 보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후보자가 신고한 1인당 재산 평균은 24억 4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통일당 고문인 전광훈 목사는 YTN이 공천 헌금 의혹을 보도한 것에 대해 거래를 먼저 제안한 것도 아니고 돈을 받지 않았다며 가짜뉴스 생산을 멈추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목사가 비례대표에 100% 당선이 가능하다며 특별 당비를 입금하라고 요구하고 당 공천관리위원장이 관여한 정황이 담긴 녹취까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그동안 전광훈 목사는 공천 헌금 의혹을 제보한 A씨 측과 비례대표 자리를 대가로 한 거래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비례 순번 발표 전 전 목사와 A씨 측이 나눈 대화를 들어보면 전 목사는 비례대표 순번을 두고 공천관리 책임자까지 언급합니다. 자매님 지금 몇 번 받았어 어제? 저 5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김학성 교수님한테 잘 얘기했는가 보다. 김학성 교수는 현재 자유통일당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이번 총선에서 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4번을 받은 인물입니다. 자유통일당 측은 대가성 헌금을 받았다면 정광훈 목사가 미리 A씨 측과 김 위원장을 연결해줬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서 전 목사와 김 위원장 모두 공천 장사 의혹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YTN이 확보한 추가 녹취에서 김 공관위원장은 당 비례대표 발표 열흘 전 비례 순번과 관련해 낮은 금액이 아니라며 대가성이 의심되는 대화를 나눕니다. 번호를 정할 거 아니에요. 예. 난 내 생각에는 7개 너무 부담이 가면 5개라도. 네. 그럼 5개도 우리 팀에 여기서는 낮은 금액 아니에요. A씨 측의 헌금을 재촉하고 전 목사를 설득하겠다는 말까지 전합니다. 추진을 내가 지금 적극하는데 이게 지금 뭐 하루 더 땡겨줘야 내가 볼 때는 목사님께 확실하게 목사의 마음을 내가 완전히 움직일 수가 있다고. 김 위원장을 통해 비례대표 5번을 약속받았다고 하자 전 목사 역시 이후 대화에서 100% 당선을 장담한다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5번까지는 100%대예요. 왜 되냐면은 국회 정론관에서 석동 변호사가 1번이야 1번 남자 1번 해서 내일 기자회견 한다고. 대박 났어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선 특별당비를 명목으로 한 공천자금의 수수행위뿐만 아니라 지시하거나 알선한 행위도 모두 위법으로 봅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공천 헌금 명목의 돈을 알선하거나 권유하거나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처벌되게 돼 있고요. 만약에 실제로 금원을 수수했다고 하면은 그동안의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자유통일당 공천거래 의혹이 커지자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조건의 촉구합니다.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망언을 일삼는 정광훈 목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유착 관계가 아니라면,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얘기하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사실이 아니라면 정광훈 목사를 철저하게 수사해 엄중히 처벌하기를 바랍니다. A씨 측은 조만간 자유통일당과 전 목사 등을 상대로 경찰의 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가 검찰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봉 기자는 검찰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6개월 동안 아무 연락이 없던 검찰이 총선을 10여일 남기고 자신을 불렀다며 이 사건은 검찰이 사전에 기획한 총선용 기획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이른바 천화동인 1호 그분을 찾아내는 데 실패하자 대선 후보를 검증한 기자들을 수사하고 압박해 이른바 검틀막 시대를 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자택 현관 앞에 흉기 등을 두고 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40대 홍 씨가 정신질환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걸로 보이긴 하지만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국가 고위 공무원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총선 후보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원회장 이천수 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남성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60대 A씨는 지난 7일 아침 7시 반쯤 인천시의 계양역에서 이 씨를 때린 혐의를, 70대 B씨는 같은 날 오후 2시쯤 이망역 부근에서 드릴을 든 채 이 씨의 가족을 안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 혐의로 입건했지만 이 씨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범죄 피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일반 폭행, 협박으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복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사 대상에 오른 부서의 고위 공무원이 민원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몰래 들여다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민원인은 감사 민원 제기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며 두려움을 떨고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인천시청에 방문했던 A씨는 특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특정 부서에서 정해진 점심시간을 지키지 않고 훨씬 전부터 자리를 뜬 공무원들을 발견한 겁니다.
심지어 일부 직원은 2시간이 다 되도록 업무에 복귀하지 않자 A씨는 복무 규정을 위반했다며 현장에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해서 감사실에 전화를 해서 내려와서 사실 확인 좀 부탁드린다고 하게 된 거고, 감사실에 내려와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보여서 감사 민원을 제출한 적이 있죠. 민원은 접수됐고 사태는 일단락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감사가 접수된 부서의 고위공무원 B씨가 지방세입 정보 시스템에 접속해 A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먼저 체납자 관리 카드에 이름이 올라왔는지 들여다봤습니다. A씨가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열어본 것으로 의심됩니다. 며칠 뒤에는 또 다른 공무원 C씨를 시켜 A씨의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까지 몰래 열람했습니다. A씨의 주민등록 번호는 물론 주소와 가족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에 일방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제가 자기네 해당하는 지자체에 거주한다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했는데 안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등본표를 열어본 거라고 제가 생각하게 된 거죠. 이 같은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던 A씨는 익명의 편지를 받고서야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민원 제기에 대한 보복으로 받아들인 A씨는 두려움에 결국 이사까지 가야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부하 직원을 통해 A씨의 체납 여부와 주민등록 정보를 조회한 것은 사실이나 업무를 위해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확정된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가 아닌 체납 여부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건 불법입니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B씨 지시를 받고 등본과 초본을 열람한 C씨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청은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공식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황사가 섞인 흑비가 내리고 내일은 짙은 황사가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올 봄에는 불청객 황사가 평년보다 자주 찾아올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오늘도 비에 황사가 섞인 흑비가 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에 황사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제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황사에 중국 내 오염물질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외출하실 때는 우산을 준비해 비를 직접 맞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황사비가 내일 오전까지 곳곳에 산발적으로 이어지는 데다 오늘 밤부터는 다량의 황사가 유입되며 농도 자체가 크게 치솟을 걸로 보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밤부터 내일 사이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일부 지역에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질 걸로 보이는 만큼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올봄 시작부터 황사가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고비 사막과 내몽골고원 등 황사 발원지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이 매우 적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게 원인입니다. 그만큼 대규모 황사가 발생하기 좋은 조건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 모래먼지를 우리나라로 실어나를 북서풍이 부는 기압 배치가 자주 만들어지며 황사 공습이 잦아질 거라는 분석입니다. 봄철 전국 평균 황사일수는 5.4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올봄에는 이보다 황사일수가 더 많아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서울은 봄철 황사일수가 무려 15일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황사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나면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본격 선거전에 돌입한 여야는 첫날부터 심판론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정치개혁, 민생개혁을 위해선 범죄자 세력이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재명, 조국 심판이 곧 민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권 심판 열차가 지금 출발했다면서 정권 심판이 나라 정상화, 민생 재건이 출발점이라면서 독자 1당 151석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근 판세에 대해서 이해찬 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승기를 잡은 게 아닌가 싶다면서 윤 대통령이 무모하고 무식하니 심판 선고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고, 반면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은 어젯밤 야당 200석 언론 보도를 보고 아주 심란했다면서 자신들에게 기회를 주면 잘못된 걸 시인하고 고쳐나갈 용기가 있다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늘 더 정치는 여야 대표 목소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개혁, 민생개혁을 내걸고 전진하겠습니다. 비아냥 거리는 태도, 정치개혁을 막는 태도야말로 대한민국이 전진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정치개혁, 민생개혁 반드시 해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전제로서 범죄 연대 세력 심판하겠습니다. 2조 세력 심판하겠습니다. 저희에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 열차가 국민 승리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지금 출발합니다.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석열 정권에게 이제 주권자가 민주공화국의 주인이 심판할 때가 됐습니다. 압도적 심판 의지를 확실하게 실천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 또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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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선거가 이제 13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전 투표일을 고려하니까 8일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자체 당 판세 분석 잠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은 지금 판세를 좀 과거보다 좀 해볼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까지 기대하지는 않죠. 예. 왜냐하면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먼저 뭐 이렇게 고개를 쳐들거나 뚜껑을 열면 김이 새거나 예. 또 머리를 처맞게 되는 게 선거인데 네네. 이렇게 이제 뭐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들은 윤석열 정부의 선거를 준비하는 자세가 이게 뭐지? 뜻하지 않게 우리 지지층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 윤석열 정권이 도와주니까 적이 말하자면 저희를 도와주는 꼴이 되는 거죠. 상대가요. 예. 그러니 뭐 이거는 어떻게 뭐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 정도 되면은 승기를 잡았다라고 조금 자만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양당이 선거 얼마 남지 않으면 부족하다. 양당이 그렇죠. 서로 엄살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워낙 그 상대편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 실점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득점을 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앞서가는 듯한 그런 전국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승기를 잡았다 이런 발언들은 아직은 조금 섣부르지 않냐라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예, 뭐 김부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51대 49다. 그렇죠. 여전히 위험하다. 뭐 이렇게 보더라고요. 자,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호 의원께서는? 지금 우리 서 대변인 말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이 된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인데요. 지금 10여일 남았지만 이번 선거처럼 돌출 변수가 막바지에도 생길 가능성을 열고 있는 선거는 과거에는 없었거든요. 지금 돌출 변수가 있다고 보세요? 어떤 돌출 변수가 있을 수도 있죠. 있다고 보는 건 아니지만 예. 그 마지막으로 정부나 여당이 이제 그 최선을 다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제 의대 증원과 관련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민생과 직결되는 데다가 환자나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벼랑 끝으로 가는 의사협회장의 발언도 있기는 하지만 정부가 인내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요번 주 한 2일 정도 남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뇨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 실수와 잘못된 일이 있으면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용기 있는 분이다라고 오늘 얘기했어요. 저 말을 왜 했을까요? 바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는데요. 대통령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연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라는 말을 이뇨한 위원장 특유의 완곡 어법으로 제시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완곡한 어법이다. 이뇨한 위원장이 좀 호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여당이 어렵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저게 이제 선거에 앞서서 정권 심판의 대상이 되는 집권 하는 세력에 있어서는 가장 첫 번째 전법입니다. 읍소 전략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하지만 고쳐서 잘할 테니까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그냥 전통적으로 해왔던 겁니다. 예전에 탄핵 이후에 국민의힘이 이제 당시에 보면은 큰절까지 해가면서 기회를 달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거 얻지 못했는데 지금 현재는 꼿꼿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일성이 첫 번째가 야당 심판입니다. 심판론대 붙었는데. 그렇죠. 야권 심판으로 던지면은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말하자면 이뇨한 위원장처럼 저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읍소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이제 전술 분야에 있어서 야권을 이렇게 던지는 게 맞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조차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도와주는 거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뭐 한동훈 위원장 나오는데. 양당이 공식 선거운동 첫날 어디로 향할까 이 최대 관심이었는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마포에 있는 곳이고요. 마포로 간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한강 벨트에서 사력을 다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표출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강 벨트가 열흘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그 예측 불허할 정도로 상당히 그 치열한 지역이었는데 그 이후에 일련의 어떤 정치적 변수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이 굉장히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당 선대위원장으로서 한강 벨트 또 낙동강 벨트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사력을 다한다라는 그런 상징성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영주 대변인이 그런데 여당 입장에서 지금 심판론 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과거의 그 선거 운동을 보면은 결국은 이번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정책과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를 이뇨한 위원장이 아까 보여주는, 한 말이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파란 눈에 한국인이 지금 한국 정치를 더 많이 꿰뚫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리고 어느 선거나 정권 중반부에 열리는 선거는 정권 심판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권자들도 야당의 그런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 정치인들을 심판해야 되는 건 알지만 아마 유권자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것도 심판해야 되지만 이게 우선이다라는 인식이 있다면 오히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기회를 더 주십시오.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다른 보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그래요? 다른 보관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은. 알겠습니다. 이제 정호김 의원 생각하고 좀 다른 것 같았는데요. 소영 대변인, 여기 소영 대변인께서는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용산으로 갔어요. 대통령실이 있는 곳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선거를 규정하는 것이죠. 윤석열 정권 심판 2년 너무 힘들었다. 이제 더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산.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겨냥해서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전체 이번에 총선의 흐름 속에서 13일이 남았는데 결국에는 전략은 잘 세웠어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을 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큰 커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보내서 윤석열 대통령을 가렸어요. 근데 잘 가리고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참지 못하고 나와버렸어요.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으로 해서 론종섭으로 시작해서 황상무 수석의 칼상무가 됐고 마지막으로 종지부를 찍은 게 대파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가릴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결국엔 그러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드러난
이 현상에서 예. 민주당은 이 선거를 시작하는 입장은 용산을 겨냥해야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끊임없이 본인과 이재명 대표의 그림으로 치르고 싶었으나 이제는 시간이 늦었다. 그럼 선거의 그 간판 구도가 바뀌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간판을 바꾸려고 했는데 못 바꾼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 잠깐 하다가 이재명 대표 용산 갔다가 지금 어디로 가냐면 중성동 갑으로 갔어요. 네네. 그런데 중성동 갑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원래 이제 공천을 신청했던 곳 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전현희 후보가 공천을 최종 받았는데 오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나왔더라고요. 나오긴 했었고요. 예. 그때 이제 보면은 그 중성동구 을에서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데요. 선거를 도와주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예. 임종석 전 실장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전현희 후보 만나러 간 그럼 것이죠. 물론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저기가 따지고 보면 똑같습니다. 지금 예. 국민의힘도 이 한강 수도권의 한강 벨트에 신경을 쓰듯이 네. 저 지역이 이제 그 윤희수 의원과 뭐 임종석 전 실장 공천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던 예. 끝에 전현희 후보가 됐기 때문에 예. 저기를 축으로 해서 한 번에 가면 일거양득이잖아요. 예. 한강 벨트도 여러 가지 좀 나름대로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도 좀 나름대로 융합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 지역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조목임 의원님, 임종석 전 실장은 되게 속상했을 거 아닙니까? 예, 공천 못 받아서. 지금 예. 총선의 결과만큼 그 흥미진진하게 전개될 부분이 총선 이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비명 행사를 당한 정치인들이 이재명 대표는 비명 행사를 시켰으나 예. 나는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심판을 위해서 뛸 만큼 뛰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기록을 남기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군요. 오늘 하루는 지금 이제 중성동 갑에서 뭐 그 대표와 포옹하는 모습도 연출하고 그리고 내일부터는 뭐 낙동강 벨트로 간다 그러는데 임종석 실장이 낙동강 벨트하고 무슨 연고가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지금 또 문재인 전 대통령도 파란 잠바를 입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 맞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총선이 꽤 유리하게 전개된다라는 차원에서 밴드 웨고닝을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그렇게 보여주고 싶진 않지만 친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존재감을 보여주면서 나중에 이제 한 몇 개월 후에 그 당대표 경선도 있을 것이고 정치라는 건 생물 아닙니까? 총선 후를 지금 보고서 움직이고 제가 볼 있는 때는 것이다? 총선 후를 보면서 움직이는 것이지 가죽까지 벗겨지는 서름을 당했는데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고와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어제도 경남 거제 갔다 왔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내일 또 부산 간다고 하고요. 가야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원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치적 인연이 있는 분들 그러면 전 대통령이라고 요청을 하는데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아니면은 같이 그 부산과 이런 낙동강 지역 근처에서 그 정치를 했던 분들 어려운 지역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청이 있으면 가야지 야박하게 나는 전 대통령이니까 이번 정치에 안 나설 거야. 이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국을 돈다면 그거는 좀 다른 해석이 필요하지만 최소한 본인의 이제 주거지와 근거지를 기반으로 해서 그 낙동강과 PK의 그 좀 민주당에는 좀 척박한 쪽에서 좀 선거운동을 지원한다. 이거는 뭐 당연히 그냥 뭐 정치인 문재인 또 그냥 하나의 인연을 강조하는 문재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어떤 사안이라고 봅니다. 오늘 보니까 홍석준 국민의힘 선대위 종합상황부실장이죠. 좀 부적절한 행동이다라는 비판을 하더라고요. 잊힌 삶을 살고 싶다고 했는데 그 말씀과 정반대 행보 아니냐. 역대 대통령, 퇴임 대통령이 총선에 저렇게 직접적으로 참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아니요. 역대 전 대통령이 총선에 저렇게 안 뛴 적이 없다니요. 무슨 소리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어땠습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 유영하 지금 이번에 이제 후보가 됐지만 그분 지원도 했잖아요. 나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인으로서 잊혀진 삶보다는 어떤 인간적인 관계, 신의 이런 걸 지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잊힌 삶을 산다고 숨도 쉬지 말고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임종석 비서실장도 그렇고 노영민 비서실장도 그렇고 그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 두 분이 다 공천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 아쉽긴 하겠죠. 그 부분에 대한
그럼 서운함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서운함이 당연히 예. 없으면 이상한 거죠. 예. 그래도 본인이 아꼈던 그리고 같이 근무했던 그 비서실장들이 이번에 공천을 받았으면 좋았겠으나 네. 또 한 나라를 국정 운영해본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 그 정도는 또 정치 영역에서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정호빈 의원께 여쭤볼게요. 정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옛날에 이제 같이 했었던 분들을 지원하러 나간 것 같아요. 이게 참 한국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미국 정치를 공부했던 경험으로 볼 때 예. 미국에서는 일단 과거 권력들이 이렇게 정치에 나서질 않더라고요. 예를 든다면은 뭐 집을 지어주는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 저술 활동을 한다든지 강연을 하더라도 현재 정치와 관련한 의제로 강연하지 않아요. 예. 근데 한국에서는 물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섰을 때는 그거는 본선이 아닌 경선이었을 때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아예 아주 파란 잠바를 입고 직접 나서잖아요. 국민의 예. 한 사람으로 나서겠다 그러면은 저걸 가지고 그러면 뭐라고 하겠는가 싶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의 룰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적극적으로 맞짱을 뜨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본인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가지고 예를 든다면은 임종석 실장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들어주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라든지 또는 예. 우파 세력을 상대로 해서는 좀 더 적극성을 띠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부산 분위기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양산도 그렇고. 예. 그래서 오히려 밴드웨고닝 하는 모습이죠, 저거는. 예를 네. 든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질 선거가 이긴다기보다는 혹시 이길지도 모르는 선거에 올라타는 거죠. 편승이죠. 밴드웨고닝 해가지고 예. 만약에 이기게 되면 봐, 나도 한몫 거들었잖아. 라는 그렇게 기록을 보시는군요. 예.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제 해석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이제 공식 선거운동 막이 올랐고 잠깐 뭐 아까 이 부분은 두 분께 이야기를 들어봤기 때문에 홍석준 선대 종합상황부실장이요, 국민의힘 앞서 그 인터뷰 내에 그 밖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세요? 이종섭 대사가 어쨌든 어떤 명분이든 이제 예. 귀국을 했고 예. 또 황상무 수석이 어쨌든 사퇴로 정리를 예. 했기 때문에 쭉 내려가다가 일단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은 그런 형국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반전의 드라마를 지금 찍고 있는 건지 저는 그거를 제가 스스로 그 당 안에서 분석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예. 어찌됐든 지금부터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이게 시간이 하루하루 갈수록 이렇게 고착화된 결과를 뒤집기는 더 어려워진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이해찬 선대위원장의 저런 발언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이게 승기를 잡았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그 지지자들이 투표장으로 오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예. 승기 잡았으니까 와서 한 표라도 더 보태세요라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승기를 잡지 못했는데 저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예. 오히려 그 민주당 지지자들은 승기가 아니다 그러면은 투표장으로 안 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투표장으로 오라고 지금 그 독려하는 차원에서 저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 예. 또 보수 정당의 경우 국민의힘의 경우는 승기와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서 지지자들이 투표장으로 가는 성향을 갖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내려가는 건 막았고요. 지금부터 예. 반전 드라마를 써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투표장으로 오세요라는 예. 차원에서 그 상황 부실장이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인현 혁신위원장 보면 이제 문재인 정권 또 예. 전 정권 탓하잖아요. 어려운 예. 경제를. 이게 결국에는 저런 메시지 하나들이 심판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읍소를 할 때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앞뒤 맥락이 궁색한 거예요. 예. 뭐냐면 이제 바닥이라는 거 보세요. 예. 바닥이라는 건 딛고 치고 올라갈 단단한 어떤 바닥이잖아요. 물론 밑에까지 떨어졌지만 예.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현 상황은 바닥이 뚫렸어요. 그렇게 보세요? 바닥이 뚫려버렸습니다. 저는 그 바닥이 뚫린 게 대파 논란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가를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할 줄 모르고 대파 논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도했던 언론사를 또 방송 심의에 걸어서 예. 보도가 잘못됐다, 오인됐다. 그러니까 반성하지 않아요.
아까 예. 인현 혁신위원장이 그랬잖아요. 실수 잘못된 일이 있으면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용기 있는 분이다. 이거와 문정권이 어려운 경제 여건을 만들었다. 상반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반성하지 않잖아요. 예. 지금은 반성하고 읍소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맞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아까 200석에 대해서 우려를 했는데 야당이 아니라 예. 야권 세력입니다. 야권 세력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네. 못 살겠다 심판하자. 3년은 너무 길다. 검찰, 정권, 종식. 이 세 가지 축이 계속 야권의 전체 스펙트럼에 구호입니다. 범야권 200석이 야권 결집용으로 범야권 200석이 나왔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세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지요. 인유한 혁신위원도 그 부분을 예. 이렇게 되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실현 불가능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것들이 예. 기본적으로 민주당 200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네, 사실상. 네. 그리고 요구할 수도 없고 민주당이 151석 이상만 얻을 수만 있다면 나머지 야권 부분에서 이번에 정권 심판론이 불붙어서 네. 그것도 불가능은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가 보면 안하무인이 아니라요. 안하무민을 하고 있어요. 예. 국민들을 눈 밑으로 깔면서 가는 것들을 고치지 않는다. 네. 이걸 고치지 않으면 이번에 13일 뒤에는요. 10월 11일 강서구 재보궐선거에 판이 그대로 재현될 공산이다. 그렇군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야 지금 뭐 워낙 치열한 선거전이 펼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다 입조심 말조심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그 발언을 하는 중에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적절한 발언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본인도 이제 시간이 촉박하고 예. 또 그런 것에 대한 지금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는 야당 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막 그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자신의 분노를 아마 그 가눌 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개같이라는 표현은 예. 물론 이재명 대표가 소위 언필친 개딸들에 의해서 지지를 바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 그래도 그런 표현을 굳이 써야 했나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고요. 예. 이 선거의 결과를 보면 참 그 유권자들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황금 분할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200석까지는 안 나오리라 봐요. 근데 200석이 왜 중요하냐면은 예. 저게 개헌 저지선인데다가 또 개헌을 할 수 있는 또 그 라인이죠. 네. 그럴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그 의석이 바로 200석이에요. 그런데다가 탄핵. 또 역시 200석이라는 마지노선을 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야당에 많은 표를 주겠으나 의석을 주겠으나 200석은 교묘하게 막는 그런 그 의석을 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요. 그러나 인요한 위원장도 걱정할 정도로 만약에 그 200석이 뚫리게 되면은 예. 그거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그냥 그 쓰나미처럼 그 몰아갈 수 있는 의석이기도 합니다. 소영주 부대변인은 지금 바닥을 친 게 아니라 바닥이 뚫렸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소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그 어떤 발언으로서 예. 이종섭 대사가 귀국을 했고 황상무가 잦은 사태로 정리할 때만 하더라도 바닥을 이렇게 버텼는데 예. 느닷없는 대파 발언에다가 또 아. 이 대파 발언을 옹호한답시고 했던 일련의 그런 상황이 예. 그래서 대파가 땅을 뚫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네. 그래서 대통령이 할 일이 있어요. 이번 이틀 동안. 예. 뭘 해야 그게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세종시에 국회를 세우는 거 그건 예.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좀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서 환자들을 걱정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그 마지막으로 보여줘야 예. 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요. 소영주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뭐 한동훈 저 발언이요? 비대위원장 발언 상당히 급하고 있고 급해 결국에는 보인다. 머릿속에 그동안은 정갈되게 말을 빠르게 할 정도로 정리가 예. 됐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정치인 한동훈이 아니라 그냥 어떤 그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살아왔던 예. 방식의 발언들을 쭉 해왔는데 논리 구조가 꼬였다. 보통 이런 예. 걸 회로가 이렇게 엉키게 되면 나오는 발언입니다. 네. 어떻게 말하자면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그건 욕이잖아요. 차라리 예. 욕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메시지가 아니라 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급한 모습들이 유권자들한테는 좋을 게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이야기하겠습니다. 최근 조국혁신당이 여론조사에서 약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그 배경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 지금 윤석열, 이재명이 도와줘가지고 저렇게 뜨는 건 이해는 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선 공정하지 못한 법 집행, 예? 그리고 너무 가혹한 그 동정론을 일으켰고 이재명 대표의 공천 과정에서의 저 속 좁은 모습, 이게 지금 조국 신당 쪽으로 저렇게 지지가 몰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둘이 도와줘서 저만큼 뜬 거 아니겠어요? 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저렇게 분석을 했어요. 도와줬다, 두 사람이. 그렇게 보세요? 네. 아, 예. 특히 그 조국 혁신당이 처음에 그 시작하려고 할 때 민주당도 거리를 두는 상황이었어요.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종섭 대사 문제가 그 조국 혁신당이 시작하는 것하고 이렇게 같이 연동돼 가지고 시계열상으로 보면은 그래서 정권 심판론이 막 부글부글 하는데 조국 혁신당이 시작되면서 조국 대표가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왔잖아요. 아주 그 간명한 어조로, 아주 굉장히 명쾌하고도 분명한 어조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TPO가 딱딱 맞아떨어졌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그 공천하면서 얼마나 많은 비명들을 정말 그 학살했습니까? 지금 다 잊어먹은 유권자들도 계시겠으나 그러다 보니까는 그 조국 혁신당의 선명성, 그리고 뭔가 민주당과는 다른, 그러다 보니까는 민주당 내에 과거에 친문이었던 사람들, 또 호남분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4050 세대가 그렇군요. 그 지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잘 들었습니다. 잠시만요.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12년 만에 서울시내 버스 노조가 파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노사 합의를 봤다. 파업 중단한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물밑 접촉이 계속 있었고 협상을 해왔다는 소식을 계속 전해드렸었는데요. 24시간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임금 인상안을 놓고 서로 격차가 컸었는데 그래서 합의를 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퇴근길이 상당히 걱정이 됐었는데 오후부터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영길 부대변인. 네네. 우리가 좀 조국 혁신당이 왜 이렇게 돌풍을 일으켰냐라는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분석을 어떻게 보셨어요? 뭐 유인태 전 사무총장님 그래도 이제 정치 경력이 많으시니까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도와주느라고 바빠서 조국 혁신당 많이 못 도울 거예요. 근데 뭐 저는 이제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은 물론 이제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확한 정권 심판에 대한 어떤 매운맛을 보여주는 조국 혁신당의 매력을 느낀 분들도 있을 것이고 민주당에 대한 어떤 실망감을 가진 사람이 있었겠지만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삼지대의 몰락이 결국에는 또 하나의 조국 혁신당이 대안제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세 축이 모이다 보니 조국 혁신당의 어떤 지금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목임 전 의원, 서영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광산구는 주민 평균 연령이 39.5세로 광주에서 가장 젊은 지역입니다. 특히 광산 을지역은 첨단과 수안지구를 비롯한 광주의 대표적인 신도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워낙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보니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져 투표도 하기 전에 김이 새던 선거구였지만 이번엔 좀 다릅니다. 이곳에서 재선에 나서는 민영배 의원에게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가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민주당 민영배 의원은 광산구청장만 내리 2차례 한 데 이어 국회의원까지 지내 지역구 기반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AI와 미래차를 비롯한 미래 먹거리 확보와 광주 전남 초광역에너지 메가시티 구상 등을 내세우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산을 중심으로 해서 AI 용복합 단지와 미래차 단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미래 광주의 먹거리, 광산의 먹거리를 확충하는 데 가장 중요한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는 5선 국회의원과 대권주자, 도지사,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까지 맡아본 경험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화하고 있는 군공항 이전 문제를 비롯한 광주 지역의 해묵은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체로는 군공항 이전이라든가 또는 AI 산업의 발전이 현안입니다. AI 산업은 메타면제 사업으로 채택되는데 제가 총리 시절에 도와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지적하지만 온도차는 확실합니다. 지난 2022년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 민주당을 탈당하기까지 했던 민형배 후보는 이른바 검찰 독재를 끝내겠다는 포부입니다. 이를 위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를 위한 검찰 정상화법을 1호 법안으로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은 한마디로 일방통행입니다. 여야 협치도 없고 민생에 대한 고민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22대 국회가 되면 가장 먼저 정치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이낙연 후보도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타락이 우리나라를 한없이 추락시키고 있다며 정권 교체를 이뤄내는 대안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적 도덕적 문제로 현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하고 있다며 거대 양당에 나라의 운명을 맡기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양당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인 도덕적, 법적 흠결, 그것이 없는 세력으로 당당하게 검찰 독재 정권과 맞설 수 있는 그런 대안 세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가 최종 출마지로 선택하면서 관심이 부쩍 높아진 광주 광산을 국민의힘 안태욱 후보와 녹색정의당 김용재 후보, 진보당 전주현 후보까지 가세하면서 투표 전까지 각축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살면서 한 번이라도 자살을 생각해 본 사람은 15% 정도로 5년 새 다소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자살을 시도한 사람 가운데 여성이 남성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걸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자살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8월부터 석 달 동안 응답한 성인 2,800여 명 가운데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14.7%로 2018년보다 3.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또 실제로 자살을 시도해서 의료기관을 방문한 3만 6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64%로 남성보다 1.8배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9살부터 20대까지가 9천여 명, 29%로 가장 높았고 18세 이하가 15%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을 받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민연금 가입률이 73%를 넘어서 올해 가입자가 700만 명을 넘을 걸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238만 명으로 18세에서 59세 가입 대상 인구 대비 가입률은 73.9%로 나타났습니다.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498만 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51%를 차지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노인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는 1년 새 18만 명 늘어난 682만 명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700만 명을 넘어설 걸로 전망됩니다. 최근 자재값 인상에 따른 공사비 대란으로 얼어붙은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부문 공사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고금리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에는 다음 달부터 3조 원 규모의 유동성도 공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차유정 기자. 네, 국토교통부입니다. 네, 오늘 대책의 핵심이 뭡니까?
네, 먼저 공공공사비를 증액하는 방안입니다. 최근 자재비 급등으로 민간 공공할 것 없이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공공부문 공사비부터 올리기로 한 겁니다.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 반영 기준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지금은 GDP 디플레이터나 건설공사비 지수 가운데 낮은 값을 적용하는데 변동폭이 작아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업계 불만이 높았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주택 사업장에는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해 공사비를 지난해보다 15% 올릴 예정입니다. 공사비 단가도 올릴 예정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직접 공사비 산정 기준을 입지나 층수 등 시공 여건에 맞게 개선합니다. 또 다른 핵심은 유동성 공급입니다. 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을 상대로 다음 달부터 3조 규모의 유동성도 공급합니다. 공급은 LH가 건설사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많은 중소건설사가 사업 착수 전 고금리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했지만 은행들이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대출 만기 연장을 거절하면서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토부는 LH가 약정된 가격에 이 부지를 사들이면 건설사가 낮은 금리로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고 본 PF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제 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부활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신규 착공 지연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으로 돌아섰던 서울 아파트 값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이 지난주보다 0.01%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원은 일부 선호단지 위주로 급매가 소진된 후 매수 문의가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마포구가 0.12% 오르며 가장 많이 올랐고 송파구가 0.05% 오르는 등 모두 12개 자치구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신고당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이른바 부산 몽키 스패너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헤어진 연인을 협박하고 스토킹하다 신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몽키 스패너로 머리를 내려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국 곳곳에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약한 비만 오락가락 내리고 있지만 경남 남해안과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봄비치고 제법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제주도와 경남 남해안에는 최고 80mm의 비가 내리겠고 벼락과 돌풍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중부지방은 5mm 미만으로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되지만 비에 황사가 섞인 흙비를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5도, 대전 4도, 전주와 대구는 6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많게는 11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4도, 광주 17도, 부산도 1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한때 중서부와 전북 동부에 약한 비가 지나겠고요. 전국이 황사의 영향권에 들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짙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